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아관 파천을 기억하십니까? 명성황후가 살해된 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거죠. 무려 1년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일의 마쿠 조종자가 엄상공, 즉 엄규비랍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이은의 생모죠. 저는 엉뚱하게도 북한산 승가사 중창에 힘을 보탰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주 가는 곳이라 그랬나요? 오늘은 엄상공을 통해 조선 말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역사학계의 코난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탐정 코난, 추리의 제왕 코난. 아니, 조금 전에 네. 이제 이렇게 오늘 방송 이제 엄상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엄상궁을 통해 조선 말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퍼뜩 들은 생각이 야, 시인이 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참 산문도 잘하고 문장도 잘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책을 내셔서 콘서트도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네,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시의 역량이 어떤 산문이나 에세이로 나타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저 형이 소설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죠. 사실 제가 오늘과 내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 핵심이 바로 엄상궁을 통해서 조선 말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쓰러져가는 조선, 특히나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관 파천이 엄상궁의 주도하에 나타나거든요. 사실 한나라의 임금이 제가 오늘은 말고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한나라의 국왕이 여인의 가마에 타서 위장을 했는지까지 숨어 나간 거죠. 그렇죠. 엄상궁이 앞에 딱 앉아 있고 뒤에 이제 고종이 숨어서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 그리고 나서 남의 나라 공사관에 1년 동안 가 있고 가 있는 동안에도 고종은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하고 수많은 백성들과 관료들이 국가의 채무 때문에 빨리 아라사 공사관에서 벗어나 달라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고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슬픈 나라에 살고 슬프네요. 있었구나. 과거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픈 나라가 오늘도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 방송 녹음하는 이 순간에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이제 정치적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목숨 건 사람은 어쩔라 모르겠어요. 글쎄 그 사람이 원래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처음 만났을 때 조폭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정치인이 안 됐으면 조폭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번 발언도 목숨 걸겠다. 이건 조폭식 발언이죠. 이게 어떻게 정치인 발언입니까? 할 말이 아닌데. 행정가의 발언이고. 그래서 참 일국의 국무총리가 조폭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슬퍼할 수밖에 없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이 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회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윤동주 평전 할 때 송우회 선생님 말씀 좀 드렸죠. 송우회 선생님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몽규 선생님의 이제 조카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학적 감수성이 매우 뛰어나기도 했고 네. 또 집안 내력으로 인해서 한국 근대사, 현대사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대 대학원 사학과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도 쓰시고 박사 논문도 이제 이렇게 쓰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사실은 그 석사 논문을 이제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책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친왕과 영친왕의 생모였던 이제 엄상궁 나중에 이제 황귀비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문헌을 조금씩 들여다 보다가 굉장히 그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되셨던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영친왕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영친왕과 전혀 다른 영친왕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그 귀족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일본어도 모르는 상태로 갔다가 그 관료들 사이에 다니는 고급 학교에서 최고의 우등 성적을 올리는 그런 이제 영친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영친왕에 대한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으로 연결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제 소설가이자 또 역사가로서 자리매김을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서 이 책을 이제 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제 을미사변 120년 되는 해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권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어쩌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 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명성황후한테 쫓겨났던 그 엄상궁, 특히나 이 아관파천을 주도했던 엄상궁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역사가로서의 일종의 송우회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이제 함께 발동을 했던 거죠. 원래 이 궁녀들의 이야기를 자료상으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록이 안 남아있겠죠? 아니, 남아있을 수가 거의 없죠. 그죠? 뭐 영모 사건과 관련된 그 궁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중에 후궁이 된 궁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엄상궁처럼 뭐 30이 넘은 나이에 임금의 승은을 입고 그것도 또 쫓겨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 역사적 인생 스토리를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송우회 선생이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그런 면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결국은 그 제 생각이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책은 아주 그 흥미로운 글쓰기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작가적 상상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전 형식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약간의 소설적 기법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을 가지고서 지난번에 이제 술자리에서 저희 그 동료들하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야, 이게 사료가 부족할 때는 이런 그 글쓰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선배가 예전에 그 조선의 협격 백동수라고 제가 제일 먼저 소개했던 그 책이 그 책이었는데 그 저자도 사실은 자기도 역시 그렇게 썼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다른 글을 쓰시는 분도 자기도 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사실은 이런 형식의 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역사가들이 좀 부족한 그 사료들에 대해서 또 역사 인물을 발굴할 때 이런 정도의 글쓰기를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사료만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론적 역사가들 앞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할 말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에 그 사료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춰지지가 그럼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료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역사가가 당시에 여러 정황들을 갖다가 네. 전체적인 사료 비판과 어떤 현실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네. 혹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던 여러 조직이라든가 네. 인간관계 그 과정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력들이 글 속에 나타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송우회 선생님이 썼던 못생긴 엄상궁의 천하. 네. 이 책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말이죠. 네. 이 책 표지에 엄상궁의 그 사진이 사진이 이렇게 떡하니 나오죠.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궁정머리를 하고 있으면서 서양 드레스를 입고 있는 또 이제 이 목걸이를 긴 이게 목걸이 와서 이거 엄청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세히 보니까 목걸이가 아니라 이 레이스였네요. 레이스. 이렇게. 레이스가 이거 엄청 화려하게 그 만들었네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복장이었죠. 그럼요. 예. 이게 아마 순 황금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흑백이라 그러는데 이 엄상궁이 나중에 정말 황태후가 되고 싶어서 황태후 옷을 금실로다가 다 짜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짜 놓았는데 이 고종이 그것까지는 허락해 줄 수 없어서 안 해가지고 끝내 그걸 입고 이 식장에 못 갔다는 거죠. 그 옷 어디 있어요? 그 옷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게 남아있었으면 일본 놈들이 그걸 갖고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근데 이 옷은 당시 이제 황귀비로 책봉이 되고 나서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금실과 최고급 원단, 비단 이런 것들이 그렇겠네요. 종합적으로 돼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제다들 엄상궁이 못생겼다. 사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배도 이게 뿔룩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진을 찍었을 당시가 대략 한 60 초반 나이인데, 60 초반까지는 안 됐구나. 한 50대 중반 정도, 그때 나이인데. 살찔 때도 됐네요. 그렇죠. 원래, 같은 엄씨 보세요. 옛날에 영화배우 했던 그 엄모 배우, 신성이라고 젊은 시절에 그 영화 찍을 때는 인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서 인물이 좀 애였지 않습니까? 살도 많이 그렇죠. 찌시고. 예. 근데 같은 엄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들 엄씨가 이런 체형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앵란 씨를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엄상궁도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꽤 이뻤을 텐데 그랬을 수도 나이 있어요. 먹고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보는데 송우회 선생님은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못생겼다 일관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그 여자분들이 사실 이때 연배들은 30이 넘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30대 중반이면 할머니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30대 중반 돼도 시집 안 간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때는 30대 중반이면 빨리 늙고 빨리 해서. 그럼요. 살찌고 막 이러니까 특히나 이제 왕실에서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사탕도 먹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궁쯤 되게 되면 많이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인 시절에는 아주 예뻤을 텐데 나이가 먹고 상궁되고 나서부터 살이 급격하게 찌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한 추리예요. 코난이라면서요. 코난. 역시 코난. 맞아요. 하여튼 이 책에서 엄상궁의 입궁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책이 나올 시작을 할 때 이분이 이제 명성황후 민왕후의 내전에 그러니까 중전에 지밀상궁을 했다라고 나와요. 가장 옆에 붙어 있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전이 받았을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받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기를 모시고 있는 상궁이 말이야. 네가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을 갖다 대전해 갖고 꼬드겨 갖고 잠자리를 하고 나왔다고 하면 이거 뒤집어지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지,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고종이 막 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참,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너무 재미난 게,
실제로 그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없었을 텐데 송우회 선생이 네. 고종의 그 마음 같은 걸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고종이 엄상궁 저렇게 못생기고 퉁퉁하고 했는데 네. 밤에 잠자리는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좋았다. 이런 식의 그걸 써놨어요. 그래갖고 야 이것도 이거 놀라운 상상력이다. 이거야말로 코난이다 이게. 아니 고종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며 고종이 네. 정말 엄상궁하고 네, 네. 간밤에 있었던 운우의 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송우회 선생이 그걸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열기가 올랐던 밤으로다가 그러면서 여기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엄상궁이 어디서 익혔는지 네. 이런 그 방중수를 익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글쎄 궁녀들이 그 방중술을 익혔겠습니까? 그 방중술이라는 게 그게 원래 궁녀는 그 왕 말고는 뭐 그게 안 되는 건데 신분이잖아요. 이 여자 출발부터가 내전에 있었잖아요. 대전 궁녀가 아니라 이 왕실은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궁녀가 6개 그런 직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밀부가 있고 바느질하는 침방부가 있고 수노는 수방부가 있고 빨래하는 세답방, 밥 만드는 소주방, 그리고 약과 이런 거 만드는 생과방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게 대전, 중전, 세자전, 세자빈전 그리고 후궁전, 대비전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각으로는 이 궁녀들이 절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하고 세자전에 근무했던 궁녀들이라고 한다면은 왕을 위해서 혹은 세자를 위해서 방중술을 익혔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전하고 세자 빈전은 절대로 이 여인들이 왕 근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방중술을 익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중전을 위해서 말벗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바느질을 더 익히거나 아니면 그 여자 그 내명부를 위해서 춤을 뭐 연습을 한다거나 노래를 더 연습을 한다거나 이거는 맞겠지. 그러나 방중술을 익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데 근데 이 책에서 어디서 방중술을 익혔는지 잠자리까지 잘하더라 이제 이런 식의 고종의 이야기는 좀 대감하고 위험한 사랑을 했던 건 아닐까요? 대감하고 위험한 사랑? 아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하자면 언더우드, 알렌이 썼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원래 그 정식으로 처음에 궁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상인 집에서 그런 그 상인의 첩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궁녀로 들어가게 됐다가 임금의 승은을 얻게 됐다 이런 식의 기록은 또 있어요. 서양 선교사의 기록이.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선교사의 기록이 사실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들은 풍문의 이야기를 옮긴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송우회 선생이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실제 그 앞선 시기의 내용들은 잘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책에서도 뭐 언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밀부 궁녀로 들어가는 건 보통 이제 4세에서 5세 정도로 입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이제 우리나라 궁중 풍속, 궁중 문학의 제1인자가 이대 그 국문과 교수였던 김용숙 교수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석사 과정 시절에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50년쯤 전 이야기예요. 그 시절에 한중록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낙선제에 기거했던 이제 순종 황제의 이제 황후였던 윤비도 만나보고 윤비를 모시고 있던 당시 상궁들 다 만나봤었죠. 그래서 그분들 10년 이상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대화를 안 하다가 이 여인이 10년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찾아오니까 그때 가서야 당시 고종 때 순종 때 왕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책이 조선 궁중 풍속 연구라고 하는 아주 시대의 명저입니다. 그게 원래 그분의 학위 논문으로 쓰신 책인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 궁중 풍속사 연구에 1차 사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실록 내용이나 거의 뭐 같은 형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이 안에 엄청나게 넣었더라고요. 예. 넣으면서 예. 이제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 예. 가령 이제 지밀부 같은 경우는 4세에서 5세 입궁하고 그리고 침방부나 수방부 나인들은 9세에서 10세 입궁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책 안에 쭉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 책 안으로 이제 집어 넣으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상상력을 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이 내전에 그러니까 네. 그 민왕후에 내전 지밀상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송우회 선생은 당연히 이 엄상궁이 4세에서 5세에 입궁을 해서 지밀부로 활동을 하다가 지밀부 궁녀로 있다가 아주 3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상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 사료 비판을 좀 하자면은 약간의 문제는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30대에 상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조선 왕실 궁녀들 사이에서. 보통 이제 그 지밀부에 4세에서 5세 입궁을 하게 되면 15세에 이제 정식 나인 품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야 한 그 정 7품 정도 이 궁녀가 되게 되고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지 이제 정 6품에 올라가게 되고 30년 정도 근무를 해야지 이제 상궁이 보통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40이 넘어야지 이제 상궁이 되는 거 25년 이상 정도 돼야지. 그런데 이제 32살 당시에 고종의 승은을 입거든요. 32살에. 그러면 그 이전에 30살쯤에 이제 내전에 지밀부 상궁이 됐다고 한다면 15년밖에 그 나인 생활을 안 했는데 상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진이네요. 아니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당시에 상궁이 됐던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그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이 엄상궁을 갖다가 고종의 의도에 따라서 30살밖에 되지 않은 혹은 3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새파란 나인을 갖다가 지밀부 상궁으로 들인 것이 아니냐. 일종의 이 민왕후하고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은 정치적 관계 속에서 딜을 할 가능성도 매우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통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그때 나이에 지밀부 제조 상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 바닥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선수들 때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감마님하고 방중수를 익히지 않았겠는가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알렌이 이야기했던 그 서양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이제 중국 상인의 어떤 첩이었다가 이렇게 궁중에 들어와서 민왕후를 모시고 있다가 이제 그 승은을 입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아주 완전히 무시하고 갈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왜 모티브를 제공하고 그러세요? 왜 자꾸 저로 하여금 자꾸 왜 코난이 되게 만드시냐고. 하여튼 이분이 근데 그 승은을 입었단 말이죠. 그죠? 야, 이거 놀라운 일이야. 저는 진짜 이 우리 조선 500년 왕실사에서 그 중궁을 모시고 있다, 중전을 모시고 있다가 승은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고종도 참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엄청나죠. 어떻게 거기 있는 상궁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분도 이제 송우회 선생도 그와 관련된 사료를 찾은 건 아니에요.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게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은 이런 거죠. 엄상궁이 대전에 내시들을 잘 구워 삶아서 대전에 가서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게 웃기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송우회 선생님 원래 존경하기 때문에 송우회 선생님 책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만 지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대전의 지밀상궁은 말이죠. 우리가 큰빵상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빵상궁이 조정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5일 뒤에 이제 엄상궁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천상 이야기는 내일 해야 되겠는데 불러들이는
불러들이고 나서 이 엄상궁이 큰빵상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큰빵상궁으로 이제 엄청 권력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서 아관파천 주도하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큰빵상궁이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가서 승언을 입었다? 쉽지 않은 거죠. 다만 우리가 추리를 하자면은 예. 이 엄상궁이 인간관계가 원체 좋았었고 그래서 그 큰빵상궁이 아마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겠죠. 모시고 있었던 상궁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나도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우리 궁녀들 대동단계에서 한번 밀고 나가자. 언제까지 이 저 왕후한테 눌려 살 거냐. 그거, 아마 예. 저는 이랬을 거라고 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시 우두머리 순애 씨한테 뇌물도 주고 같이 해서 승은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일부터 이야기할 이제 그 제입궁과 아관파천 주도 또 오늘의 숙명여대 만드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나머지 얘기는 내일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격변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사소한 오해나 시위에 휘말리는 정도겠지만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었다면 이게 또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됩니다. 갑자기 막이 올라갔는데 자신이 주인공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연기가 시작되겠죠. 내면의 욕망들이 드러나고 실행에 옮기고 결과에 따른 환희까지 맛보고 나면 물러설 곳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의지가 강해질 겁니다. 엄상궁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진행 과정을 거쳤겠다 싶습니다. 허망한 것은 그녀의 죽음입니다. 영친왕이 일본 군사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땅에 주저앉아 주먹밥 먹는 영상을 봤다던가요? 그거 보고 화병으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근데 이 고종은 좀 제가 봐선 영 아니다 싶습니다. 그 와중에 여색을 탐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그렇고요. 엄상궁이 궁 안에서 가마를 타고 다녔다죠. 제가 알기로는 삼정승만 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그녀의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찔렀던 모양입니다. 누가 말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을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무튼 그녀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풍우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였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소용돌이를 타고 넘을 능력이 있었던 엄상궁. 문득 그녀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아첨했을 무리들이 떠오릅니다. 효자동을 들랑거리는 사람들도 이와 같을 거라고 한다면 제가 좀 편협한 인간이 되나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제와 내일을 생각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